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는 안영서입니다. 안녕 소사이어티는 교육회사이고요. 네. 세상의 안녕을 도모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안녕을 고민하고, 사람들의 안녕을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탁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꾸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회사예요. 교육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네요. 네,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요. 네. 10년을 했는데 이제 10년 하고 지금 11년 차가 돼서 리뉴얼 중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꾸준히 대화를 나눴더니 우리가 기업가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그냥 우리가 준비 모임, 기획 모임, 뭐 실무 협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임 자체가 살롱이라든지 다방이라는 콘텐츠가 돼요.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하거든요. 안녕 다방. 한결같이. 네, 한결같이. 저녁 시간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오죠? 기업가들입니다. 근데 데피니션은 기업가로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 기획자로 살다가 이제는 기업가들이 너무 좋고 나도 기업가답게 다시 거듭나고 싶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네. 기업가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을 다 만났죠. 예를 들면은 이전에 예술가였는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거나 자기 업의 개념이 뚜렷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을 예술가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모셔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은 그걸 계속하면은 네. 그 지속적으로 하는 그 공간이 안녕 다방이라는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컨텐츠라기보다 브랜드가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간파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해서 진정성을 좀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 딱 감고 10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살롱이 일종의 마케팅 아닌 마케팅, 그러니까 그보다는 컨텐츠란 말이 맞겠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안녕로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런 겁니까?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 아, 예, 네. 그러고 싶어요. 예, 멈추지 않고 죽을까봐. 그리고 네. 또한 이제 가치 추구와 이제 상업적인 기업가라는 그 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기획자도 기업가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부분으로 네. 저는 이해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도 이제 문화기획자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기업가적인 정신의 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의합니다. 관점이 정말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를 그런 포인트에서 바라봐 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문화 기획자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품고 그 말에 책임지고 그 문을 여는데 일조하면서 산 건 사실이니까 그 말을 버린다. 이제 뭐 문화 기획자는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문화 기획이란 말을 이제 버리고 은퇴해도 그 판에 동료나 후배들이 잘 안 되면 속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문화기획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특별한 소명의식이나 뭐 명예욕 아니더라도 그거는 자존심상 우리들 모두의 자부심상 안 챙기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주인공에서 물러나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뜻을 같이 가진 그 문화기획자류의 사람들이죠. 넓은 의미의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을 예, 뜻을 나눠야 되는 거죠. 예, 뜻을 나누고 네. 저는 소시민 같아서 지치거나 또 지금 정말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그 번아웃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실제 저도 겪었거든요. 그때 제가 놓고 나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걸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런 원탁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그 사람들 제 동료 문화기획자들한테 제가 나약하고 지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앞에 서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서주거나 뒤에서 밀어주거나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더 뛰어난 실력자들 후배들에게 그걸 넘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판인 거죠. 그래서 그 판에서는 이제 뜻을 같이 나누는 것도 있지만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제 뭐 정말 선두주자가 되는 분들이 꿈꾸는 걸 나눠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 나눈다도 있지만
꿈꾼다는 것들을 저가 꿈을 잃고 있거나 더 이상 제가 앞장서서 꿈을 꾸지 않을 때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네. 처음에는 불안하고 내가 이제 도태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한 10년 쭉 하니까 안녕 다방이라는 공간에서 안녕 살롱이라는 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꿈과 뜻을 계속 발생시키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순간 이 업의 개념으로 삼고 이걸 계속하자. 원탁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게 그게 상호 교육 아닐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교육인 대신 꾸준히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화를 제일 많이 하고 제가 제일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육의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교육의 수혜자가 저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문화기획자라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문화기획자의 시작이 홍대 클럽 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인디 문화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뿌리를 내렸고 네. 이러한 레이블을 기획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대중들한테 널리 알리고 이러는 작업들이 홍대 클럽데이를 통해서 계기로 네. 이제 확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안영로 대표님도 주요 활동가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셨죠? 지금 우리가 네. 알만하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2003년에 문화기획이란 말을 이제 문체부가 쓰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청년이었잖아요. 그 네, 당시에는. 청년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말을 이제 문체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농림부니 뭐 중기부니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치 맞습니다. 요즘에 신생으로 나오는 뭐 소셜 벤처나 로컬 크리에이터처럼 문화기획이란 말이 쫙 치고 올라올 때가 2003년인데 그때 제가 컨설팅 회사를 했어요. 근데 문화 컨설팅이란 말을 표방하면서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이제 지식 체계를 만들고 그런 걸 이제 이영근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많아지는데 이 컨설팅이란 말이 문체부 같은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컨설팅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역을 하는 건데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뭔가 의지와 그 사회에 대한 이상이 섞인 식의 공익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 게 홍대 앞이라는 판에서 완전히 안개 속에서 20대, 30대 초반이 모여서 앞이 안 보이는 뻘짓을 해서였어요. 정말 삽질도 많이 했고요. 이게 실패죠. 맞아. 이 산이 아닌가 봐. 뭐 놀이터에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된 아이디어로 네. 이제 삽질, 그러니까 헛된 실패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무모하게 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뻘짓. 이게 좋기는 한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맞죠. 행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1993년에 제가 문화평론가가 됐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런데 그 뒤에 저 같은 세대를 이쁘다고 문화평론가로 끌어주면서 대중음악 평론, 뭐 만화 평론, 영화 평론을 하도록 견인해주는 뒤에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들이 사실 문화 평론이나 문화 기획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 기획도 똑같다는 거예요. 문화 평론이랑.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잘난 줄 알고 막 문화 평론을 해서 언론에 글도 쓰고 막 심야 토론에 나가서 신세대 논쟁을 대변하는 역할도 막 체연소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난 96년에 신촌 문화를 봤더니 지식인들이 이렇게 문화 평론을 중심으로 아주 잘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시는 홍대보다 신촌. 그렇죠. 신촌이었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신세대 문화, 그다음에 영화 아카데미의 신예들이죠. 뭐 봉준호 씨나 우리 김태용 씨나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나오고. 예. 그리고 신촌에서 모였구나.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생이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 정말 이제 우리가 힙한 공간에 을지로가 있다면 우리가 다 놀러 가듯이 그냥 신촌이라서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평론가라든지 문화를 가지고 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카페빵을 친구들이랑 만들었습니다. 김진혁 공작새 김진혁 씨 같은 근데 영화를 꿈꾸거나 방송국 PD가 되거나 뭐
뭐 제일기획 같은 광고에서 A가 되길 지망하던 이제 연극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청년 예술가가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카페에서 카페빵을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1세대 라이브 클럽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라이브 클럽 빵으로 변화해서 김영등 대표라는 문화기획자가 운영을 아직도 하고 있죠.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 죽고 있고 이야. 그 이제 최고의 문화기획자입니다. 그 카페 네. 사장이기도 하지만 그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다이즘이나 미래파 같은 예술운동 비슷하게 하고 거기는 늘 평론이 끼는 거예요. 근데 평론을 하고 전시를 하고 뭐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용 살롱 같은 걸 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은 20세기형 아티스트 같은 건데 스스로 뭔가 기획해서 사람들 운집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퍼포먼스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일까요? 난해하거나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좋거나 설치 미술이나 영상, 음악 같은 걸 넣어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술적인 이벤트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안정된 공간, 카페나 바나 클럽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걸 하기 가장 좋은 곳이 홍대라든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연대 앞 같은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문 여는 카페에서 기획과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맡은 게 이제 제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기획 회의를 하고 야 뭐 정크를 모아가지고 설치물을 만들면서 그걸 그 앞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게 해주자. 그 메시지를 뭘로 담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뭐지 평론을 해야 되는데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내가 연기를 하건 내가 용접으로 설치 미술품을 만드는 게 아닌데 이거 도대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기획이더라고요. 기획이죠. 네. 그래서 96년에 홍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 뭐 영국 락 음악, 그 다음에 뭐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덕후였으니까 요즘식으로는 덕후니까 그 당시에 뭐 엑스제팬하고 우리 그 열광했던 일본 문화들하고 좋아하니까 평론이 줄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남들 안 하는 걸로 패션 쪽 평론을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꽃꽂이를 평론한다든지 이렇게 어디 팔릴 수 없는 듣보잡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참 신기한 20대 아이인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 트렌디 했었겠는데요. 아유 트렌디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냥 그때 덕후인데 좀 깊이도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사교적이고 생글생글 웃고 야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좀 앞에서 동 뜬다고 하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사실 친구들이 좋은 거죠. 내가 카페를 열어볼게 하고 휙 열면은 예술가들이 다 모이는 카페가 되고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아주 희소가치 있는 이상한 애들의 모임이니까 사람들 계속 모이고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소셜 파워가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뭐 그렇게 퍼포먼스 극단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유명한 연극단체랑 그냥 우리 같은 아마추어 예술 모임이 협연을 해요. 협연을 동숭아트센터에서 하죠. 소셜 클럽처럼 뭐 유럽에. 그러니까 평론하다가 갑자기 그런 액션을 하니까 아트를 하니까 조금 이제 저 평론가로 저를 보던 기자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저를 주목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질 때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홍대 앞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밴드를 시작했죠. 드럼 치다가 허벅지 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밴드가 뉴욕 언더그라운드 펑크 쪽에나 가야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했거든요. 가사나 메시지는 다 정말 한국적인 건데 한국의 문제를 꼬집는 건데 이제 음악 형태나 뭐 여러 면에서 또 이제 우리 실력이 그냥 청년 밴드인 거예요. 컬리지 밴드인 거예요. 대학가에서 활동하는. 하지만 이제 뭐 마광수 선생님이나 많은 이제 여론 지도자들이 또 우리를 좋게 봤어요. 운이 좋은 거죠. 시대적인 또 분위기도 그러고. 네네. 그런데 이제 문화평론가인 밴드 리더가 홍대, 이대, 연대, 서강대 앞에 있는 클럽 10개를 다 찾아다니면서 월화수 공연 없을 때 공연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럼 합주실 비용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사람 하나도 없을 때 공연을 하고 하니까 무주공산이라 그냥 허벅지 밴드가 좀 유명해졌어요. 근데 우리 밴드에 저랑 그 기타리스트, 베이스 이렇게 친구들이 있잖아요.
클럽들 우리가 이제 착한 젊은이였죠. 클럽들을 보고 클럽 연대를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밴드 정체성이 도대체 음악을 무대에 서서 하는 것 아니 무슨 클럽 사장님들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있고 이런 이상한 밴드였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클럽 연대를 만들고 밴드들도 모아서 아름다운 밴드 연합을 만드는 걸 돕고 밴드로서 클럽 연대를 만드는데 좀 집중하고 동료가 밴드 연합을 만들 때 거기 아름다운 밴드 연합도 들어가고 하면서 홍대 앞 커뮤니티랑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팬들이 만드는 매거진이라고 해서 동아리 형태로 만드는 팬진 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또 이제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에 방송국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이고요. 이게 이제 96년에 있었던 일이고 검색하면 이제 96년부터 기사들이 뜨는 게 네. 이제 제 작업이고 뒤에서 그때는 제가 앞에 나서고 뒤에서 몰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체성이 좀 평론도 아니고 무대에선 예술 창작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못 쓰고 사람들도 저를 호명할 때 언더그라운드 예술 혹은 인디펜던트 문화라고 했어요. 인디펜던트는 경제적 생산 양식이거든요. 네.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은 인디펜던트랑 달리 문화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어떤 특정한 그 처지를 말해요. 근데 이런 걸 당시에 구분을 못하고 쓰니까 평론을 하던 저가 그것도 다 구분을 해보고 이러면서 재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평론인지 연구인지 기획인지 뭐 연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홍대 앞이 완전히 홍대 앞 거리 문화 번성하기 전에 이제 인디씬이 번성하고 거기 몇 개의 페스티벌 연대가 만들어지고 라이브 클럽 빵 같은 라이브 클럽 연대들이 이제 자기네들 콘서트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인디 레이블 연합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생산 방식이 완성돼 가잖아요. 그때 이제 내부에 또 분란도 일어나요. 잘 되면 분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때 투자 손절매하고 나와버렸어요. 2000년도에 나오면서 그게 2000 초반 정도? 2000년도에 제가 나왔어요. 그게 딱 진짜 벤처 네. 버블 때하고 맞물리는 네. 것 같아요. 나올 무렵에 네. 동료들이 이제 저가 동료들이랑 만든 땅밑 달리기라는 행사를 보고 라이브 클럽들이 세상 땅밑 달리기라는 걸 했는데 네. 그 이제 우리가 춤추는 바가 결합된 클럽들을 묶어서 클럽 데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번성시키는 일을 했고 제 동료들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그쵸. 그게 클럽에서 저도 네. 기억나는 게 처음에 클럽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밴드 네. 중심으로 네.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클럽까지 이렇게 네. 다시하면서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집단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 팀이 아니었고 이제 음. 무리지어진 집단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마다 활약하는 많은 기획자 비슷한 존재들이 홍대 앞 모판에서 양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제 동료들이 클럽 데이를 만들었고 클럽 데이는 알다시피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모든 클럽이 그날은 팔찌 하나를 주면은 이 팔찌로 모든 클럽을 왔다 갔다 하고 밤새도록 춤을 추러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로컬에서도 안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별로 홍보하지 않고 우리가 벌린 일은 땅밑 달리기라는 거였어요. 언더그라운드 러닝이라고 그거는 라이브 클럽들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모든 클럽이 문을 약속해서 닫고 한 클럽으로 몰빵을 해줘요. 그래서 그 클럽에 가면은 200~300명이 미어터지면서 각 클럽에서 추천한 록밴드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그날 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클럽에 200~300명이 운집하는데 조그만 클럽에서 대형 록 페스티벌을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밑 달리기를 12회 그러니까 딱 1년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품앗이와 둘의 개념을 우리들이 안 거죠. 한 클럽에 품앗이를 다 해주는 몰빵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럽들이 모여서 클럽 데이를 열어서 나중에 모든 클럽이 같이 문을 여는 두례를 하자.
라이브 클럽의 품앗이인 땅밑 달리기라는 언더그라운드 러닝 페스티벌이라는 걸 모티브로 해서 그래 우리가 품앗이나 두레가 가능해 하면서 이제 두레 공동체 같은 형태의 클럽 데이가 펼쳐진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나와 있었고 프리마켓이 열리고 뭐 클럽 데이가 만들어지고 이런 홍대 앞에서 이제 주요 브랜드들이 로컬 브랜드들이 강력하게 전국을 지배할 정도로 만들어질 때쯤에 문체부에 가서 다시 대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평론이 아닌 거예요. 정책을 이야기하는 라인에서 설계도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곳을 전국에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본질은 이런 사람들을 문화기획자로 중용하고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평론가는 아닌 건 알겠는데 이게 기획자인지 정책 연구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게 홍대 앞에서 배태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건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게 일종의 테스트베드 우리도 모르게 자발적 막 설계하고 막 고도의 뭐 이렇게 전략과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또 이걸 이제 매스컴에 전달하듯이 정부에 전달해 보자라고 했고 뭐 이렇게 얕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문화기획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걸 이제 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기획자 타이틀 단 거는요, 제일 먼저 해서는 아니고 제 윗세대들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준 뭐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이어령 선생님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를 이렇게 좀 신기하게 보고 이랬던 분이고 뭐 돌아가신 김지아 선생님이라든지 또 뭐 연세대학교의 조한혜정 교수님처럼 청년 세대를 길러내는 저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고 또 강원용 목사님이 있는 조직에서 제가 이 대화하는 걸 배워서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 빌딩을 좀 배웠고 많이 배웠죠. 정말 최고의 물에서 그다음에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님 그때도 강우현 대표님이 신촌이나 홍대 쪽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이게 문체부 자문을 통해서 만나서 제 멘토처럼 되셨는데 그때 남이섬을 맡아서 연봉 100원인가를 받으면서 혁신을 일으키셨어요. 현장에 있는 스승이나 선배들을 보고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홍대 앞을 만들고 있지만 다른 훨씬 강력한 힘들을 보는 거죠. 기업가인데 쌈지라 주식회사 쌈지의 천호균 대표님은 저한테 훌륭한 멘토였어요. 기업가가 어떻게 언더그라운드 미술인가 인디펜던트 뮤지션을 길러내는지 저게 사람들을 키워서 판을 바꿔놓는 작업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 기자 하다가 고향으로 가서 아세요? 그 사단법인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님. 그건 문화기획 한 거예요. 로컬 하나를 다 바꿔놓은 거잖아요. 문화기획이 이제 올레가 탄생되게 된 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들을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을 문화기획자로 안 하죠. 기업가, 뭐 남이섬에 있는 창의적인 디자이너 할아버지, 뭐 기자하다가 자기 고향 내려가서 뭐 시민운동 한 분, 올레를 그렇게 보는데 저가 정의 내리는 관점에서는 그런 스승들이 문화 연출가였고 꼭 콘서트나 뭐 이런 전시회를 만든다고 문화기획자가 아닌 거예요. 도처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바꿔놓는 존재는 다 문화기획자잖아요. 관광 벤처를 하시든 뭐 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들의 자양분을 정말 제가 너무 복이 많아서 다 받고 그럼 나는 다른 길을 가야지라고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이질적인 에너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뭘 저질렀는데 문화기획이라는 말의 문을 열고 책임지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대 앞에 훌륭한 친구들, 그 전에 신촌에서 저를 평론가로 밀어줬던 분들이 혼란스러운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게 했고 그 말을 어디 가져가서 대변하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문화기획자요라고 우리도 모르게 말을 뱉어놓고 이거 문체부가 쓰고 막 사람들 다 문화기획자 하고 싶어 하네 하니까 그 말에 책임지자
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 문화기획자의 핵심은요, 네. 사실은 이현근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장에서 날아다니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약간 이상하게 기상캐스터나 스포츠 해설과 비슷하게 돼버린 것 같아서 가끔 내 현장은 정말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머무를 건가라는 개인적 고민을 해요. 옛날 지금 말씀드린 청년기처럼 문화기획의 콘텐츠와 서비스로 사건 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연결하고 얘기를 듣는 역할, 질문을 던져주고 그걸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봉사가 제 역할처럼 돼버린 거예요. 욕구불만 많습니다, 저. 네, 그러네요. 그 90년대에 신촌에서 시작돼서 홍대로 넘어오고 2000년대 꽃피웠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분야의 그 문화기획자라고 이제 칭했던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중에 이제 축제 쪽은 유재현 감독님, 네, 또 그렇죠. 그때 홍대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부산관광공사 전 사장님이셨던 정희준. 네. 우리 밴드에서 드럼 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정희준 네. 씨는 전교에서 가장 드럼을 잘 치던 사람이거든요.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우리 밴드가 네. 완전히 산산이 해체되는데 한 28명 정도 멤버들이 있었고. 기수별로 이렇게. 네. 사실 저희 원맨 프로젝트 비슷하게 돼버리긴 했는데 밴드 멤버들 다 대단해요. 뭐 잘 되진 않았지만 영화 감독도 있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고졸에 무조건 음악만 파 분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지금 밴드 하다가 늙어서 지금 교수가 된 게 아니라 그 당시부터 이상했어요, 사람. 정희준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허진과 소니아라고 이제 우리 밴드의 리더죠. 제가 리더가 아니라 저는 이제 무대 앞에서는 프론트맨이었고 이제 우리를 다 끌어가는 밴드 마스터가 있는데 이 허진이랑 소니아는 지금 전국에서 음악이 관련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커리어로는 국내 탑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자센터의 음악 작업장, 그다음에 악원 낙기산과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서교동 생활문화센터 이런데 뭐 콘서트장과 클럽, 합주실, 녹음실이 있는 음악 공간을 운영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밴드에서 배태돼서 나중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달랐어요. 막 밴드 멤버가 페스티벌 하나를 그냥 만들어내고 막 컴퓨터로만 작업해가지고 막 징글이나 뭐 영상을 만들고 뭐 그림 디자인이랑 영상이 결합된 이상한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냥 좀 미친 놈들 모으는 재주가 저한테 좀 있었어요. 음악판에서 놀던 친구들이 막 놀았죠, 그죠? 재밌게 이제 자기 꿈들을 막 펼쳐봤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전체적인 이런 지자체나 이런데 이제 공간들을 운영하거나 지금 그렇죠.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물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물을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돈 옆에 건강하고 좋은 돈이 계속 붙어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양극화가 벌어져요. 나쁜 돈 옆에 나쁜 돈이 계속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관리 안 하면은 불행히도 비참하게도 사람들 문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아주 큰 돈을 번 사람끼리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일이고 문을 열어놓고 계속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은 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품위를 자기 스스로 자기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되거든요. 함부로 너 고쳐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 10년 원탁만 열어놓으면은 거기서 어떤 훌륭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닌 거죠. 저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탁만 열었는데 또 이제 오희영 대표님이란 이제 공동 파트너가 사람들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공 요소를 가진 분 몇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원탁만 열면 되잖아요. 느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기획이란 말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전문성이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건축가든 의사든 변호사든 다 문화기획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문화 풍토를
훨씬 더 멋있게 바꿔놓는 모든 사람은 문화 기획자죠.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 기획자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은 계속 책임지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이 좋아지게 이렇게 쭉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훌륭한 기업가인 문화 기획자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제하고 만난 거는 아마도 제 기억에는 문체부 때 그때 유 장관 시절에 네. 같이 이제 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유인천 장관이 초대 장관일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죠. 네. 그때 대한민국 대표 축제 컨설팅단, 대한민국 대표 축제 컨설팅단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이끌 때 안동 탈춤 축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선진 관광을 준비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나라 이제 커뮤니티 관광이나 IT 기반의 관광 문을 연 분이니까 모셔왔고 저는 이제 얼씨구나 이제 붙잡고 네, 그 인연이 됐죠. 네. 그때가 이제 축제가 글로벌하게 가고 또 네. 축제가 그게 숙제였을 수 때.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고 그 이후로 정말 안동 탈춤 축제가 커졌어요. 네, 예, 개선됐습니다. 전문화되고 지금도 이제 그 안동에서도 이제 그 문화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걸 시도하고 네. 컨설팅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때 권두현이라는 안동의 그렇죠. 안동의 문화 기획자는 네. 축제와 공연을 잘 만드는 기획자지만 자신의 관점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멋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국형이나 대중 매체형. 저는 어쨌든 인디씬이든 언더그라운드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체형인데 로컬형. 지역에서 우리 안동의 문화를 발전시킬 거야. 이렇게 책임지는 문화 기획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권두현 씨가 문화유산에 고민을 많이 하는 문화 전문가였는데 또 모셔서 고민을 푸는 분은 관광. 그것도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관광의 솔루션을 가진 사람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IT로 관광을 만들면은 그 지역의 문화 풍토뿐만 아니라 여행자 문화를 바꿔놓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믹스앤밍글이 되는 게 그게 문화기획의 묘미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이야기했던 게 향후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파장을 몰 것이고 네, 앞서셨죠. 잘 보셨죠. 관광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뀔 것이고 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자. 네. 그러면 관광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그랬었죠.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팬데믹 때 저희가 엄청난 물결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OTT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 한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에 쫙 퍼져나간 거죠 지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치 앞을 못 보지만 본능적으로 좀 좋은 뜻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인복이 많아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문화기획자이거나 현재 관심 갖고 있는 기업가들을 볼 때 또 사회혁신가들도 저는 이제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볼 때 느끼는 거는 자기가 직관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미래를 보려고 애를 쓰든 그냥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하든 간에 앞날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게 10년 후에 달성되고 그런 게 참 저는 한 30년 동안 계속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시고 있는 일에 확신을 잃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문화기획이나 기업가 정신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후를 보고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빠지잖아요. 한두 명 빠지면 그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면 원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에요.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아방가르드로 앞선 사람들은 그 임팩트가 커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 있을 때 모르는데 결혼이 되면은 그 빈자리가 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 안동 탈춤 페스티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찍이 뭘 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저주의 걸작을 만들어요. 근데 저주의 걸작을 만들고 지뢰를 밟아서 빵 터져. 그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명예롭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도 제 작품 만들고 싶지만 네. 자꾸 이렇게 연결하고 뒤에 서고 옆에 동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받을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홍대 앞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거나 문화기획이란 말은 내가 서서 1세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 인정을 해야죠. 예, 이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훌륭한 히어로들이 히로인들이 그렇죠. 많고 그렇게 해야지 이 판이 명예로워지고 물도 더 좋아지는 거라서 저는 안동 탈춤 페스티벌 우리가 만난 인연 얘기 잘 하셨다. 네. 지금만 해도 그런 훌륭한 그때 어떤 훌륭한 인재가 우리들을 엮어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체부 사업이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대표 축제 만드는 비전을 우리가 나누다가 그 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기업 지원 센터를 할 때 맞아.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을 계속 길러내면은 기획자 정신은 지금 길러졌거든. 예? 예. 그러니까 창의적인 예술가 같은 근성은 90년대 우리가 우리한테 깔렸어요. 네. 그다음에 2000년대 초에 기획을 품격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받고 그때는 이제 정부도 기획자들을 중용하기 시작했고. 근데 뭐 이제 2010몇 년 된 지금 20년 된 지금 볼 때는 혁신가 정신이란 말을 거쳐서 세월호도 생기고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그리고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들을 중용했고 그럼 혁신가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기술 혁신이나 기업의 혁신 같은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때 기업 지원센터를 하셨다고요. 관광 분야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100% 지지고 가서 좀 배워봅시다라고 하다가 우리 인연이 다시 연결된 거죠. 저도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보면서 이제 관광 쪽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다른 가치를 이제 만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수락을 했던 거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저는 이후에 이제 저희들 미래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기획자들과 저희 같은 관광인들이 같이 이제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시대지 혼자서 이제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물과 기름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문화기획자와 관광이 지금 걸어온 길들이 이상하게 각각의 씬들을 나누고 그 씬들이 이제 혼합이 안 되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뭐 먼저 해설을 간단히 하자면 경제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이거나 정치학적으로 이거는 정해진 제도의 그릇 1학년 1반, 2반, 3반 같이 제도화된 언어를 우리가 쓰는 순간 이걸 건너뛰는 융합적 인재가 못 나오는 거죠. 나는 관광 전문가야 라든지 나는 문화를 좁게 정의하겠어. 아무도 건드리지 마. 문화의 권위는 문화 공부 계속한 나한테만 있어 라든지 기업? 그거 아무나 못해. 나처럼 이렇게 예창, 초창 이렇게 창업 패키지 타고 간 사람들이 기업까지 뭐 소상공인은 우리랑 다른 거야. 이건 다 중기부 언어, 문체부 언어, 산자부 언어예요. 산자부가 보는 기업과 중기부가 보는 기업 다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이런 언어들 뭐 다 어떻게 혁파하느냐가 첫째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로 틀을 만들면 우리가 그 언어를 쓰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건너뛰지 못하는 관계가 되죠. 두 번째, 자원 동원 이론인데 문체부 돈, 산자부 돈, 중기부 돈, 과기부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쓸 때 내 자원을 동원해서 그 돈을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획득하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밀어내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 예술, 관광, 홍보, 스포츠, 정부의 공보기구니까 홍보, 스포츠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칸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지역판에서 어떻게 활동할 거냐 하면 문화기획자, 사회혁신가, 관광 쪽 전문가, 예술가, 주민활동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른데 이거를 심지어 문체부 쪽에서 뛰는 전문가들조차도 어떨 때는 지역 문화와 지역 관광으로 나눠요. 혹은 이제 그거를 문화와 관광으로 나눌 때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막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걸 이왕이면 잘 나눠줘야지 이 벽을 터기 쉽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문체부는 문화부잖아요. 네.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바꾸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우리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바꿔주는 존재죠.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 중에서 여행자들이 지역을 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전문가가 관광 전문가죠. 문화 관광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고 지역 문화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여행자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돼서 생활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문화 풍토를 읽어내야지 지역의 풍토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역 활동가들이거든요. 네. 문화를 쓰지만 문화 활동가, 시민 활동가, 주민 활동가, 지역 활동가, whatever 뭐라고 쓰는가는 활동가예요. 이 사람들 문화 기획자 중에 활동가형 문화 기획자, 액티비스트예요.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뭐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누고 예술가가 지역의 주인 행세를 많이 하는데 맞거든요. 하지만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창업가나 활동가들이랑 달라요.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예술가들은 이제 자기들이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을 다 나누고 모두 다 문화 기획자다라고 놓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문화 전문가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네. 제도를 나누거나 예산을 준 곳에서는 그 공모 방식의 문법을 써야 돼서 융합을 못해요. 10개 중에 하나 네. 도전적인 시범 사업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영근 대표님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막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연결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냥 민간에서 만나야 됩니다. 안녕 소사이어티의 안녕 다방이나 안녕 살롱은요, 그냥 여러 부처 사람들 다 모이는 것처럼 마치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할 때는 정말 아무 구분 없잖아요. 네. 예, 뭐 어디 뭐 제가 예술계 출신이고 뭐 관광계 출신이고 이런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화기획도 얘기하고, 전혀 뭐 예, 사회혁신도 얘기하고, 네. 예, 지역 활동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기업가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티브, 그냥 이렇게 융합되는 거지. 이걸 맞아요. 굳이 구분 짓고 뭐 편가르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정말 저도 민간에서 해야 돼요. 예, 2010년도에 벤처 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기부 벤처기업 인정인데 업종을 이제 관광 업종은 벤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없었어요. 2011년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벤처 문제 인정을 의식에서 시작하셨구나. 예, 네.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관광이 무슨 벤처냐, IT 기업도 아닌데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여튼 그 당시에 관광 여행업은 이제 벤처 기업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IT 기업을 등록해서 벤처 인정을 받았던 거죠. 테크 기업으로 네. 전환해서 정보 통신 쪽. 이제 그 강원공사에서 강원 벤처라는 인정을 이제 한 거죠. 또 결국은 이제 문체부 예산을 관광공사 집행하면서 관광 벤처라는 형태로 다시 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중기부나 이제 해수부까지도 이제 각각의 뭐 해양 관광 벤처, 뭐 해양 벤처, 뭐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시대 제약 사회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 필요한 어떤 존재가 보면은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잖아요. 그게 보기에 따라 우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데 뭐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어떻게 또 이후에 만났냐면 중기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를 컨설팅하고 시작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또 네. 다시 네, 만나게 네. 되는데 네.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화씬에서 관광씬에서 이렇게 커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면 중기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구분 짓는 거는 각각의 부처의 생각일 뿐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기획을 쓰다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부상하면서 이제 문화기획은 죽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떴다 이런 식의 고민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간간히 들어요. 직접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도 똑같이 보거든요. 세상에는 소셜 벤처인 문화기획자가 많습니다. 저는 이 안녕 소사이어티 네트워크에서 20명은 그런 존재를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소셜 벤처인데 제가 문화기획자였나요?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해설할 때는 그런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내가 소셜 벤처인데 너무 문화기획자가 동시에 되고 싶었어라는 분들 중에 당신이 하는 서비스가 이런 면에서 문화 풍토를 바꾸기 때문에 소셜한 임팩트뿐만 아니라 컬처에 주는 임팩트,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컬처에 주는 임팩트가 문화 예술을 어디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문화를 바꿔놔요. 네. 당신네가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양봉장을 만드는 어반비즈 서울은 소셜 벤처예요. 벌들이 돌아오고 지구가 살아나게 하니까 생태계 쪽, 기후 테크 쪽에 가깝죠. 테크 기업은 아닌데 기후 환경 분야의 컨텐츠 기업인데 이 사람들이 양봉장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벌은 쏘지 않나요? 벌 죽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 물론 많이 나아졌지만 교육과 홍보라는 접근을 쓸 때 그 임팩트로 사람들의 생활, 기부하는 문화를 바꿔놓는다든지 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실천,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여러 가지를 바꿔놓는 애를 써요. 도대체 양봉 안 하고 뭐 하나 싶은 걸 하는데 벌을 테마로 하는 그 교육 서비스는 너무나 문화 정통 예술 기획자 입장에서 볼 땐 저기랑 손잡고 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벤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영근 대표님 모셔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시키면은 제가 볼 때는 여행 얘기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인 찬스 쳐서 예술가로서 연출 잘하는 사람들도 갖다 쓰고 뭐 이렇게 이 시장의 마케팅을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존재도 갖다 쓰고 하면서 아마 문화기획을 새롭게 만들면 만들었지. 그리고 이 문화기획 중에서 뭐 관광과 예술로 나눠 본다든지 아마 그런 하위 분류법을 쓰셨으면 썼지. 저도 그러지 마찬가지일 않겠어요?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걸 찍냐면 다섯 번째로 왜 이제 안영로 대표님을 초대했냐면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걸 이제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지. 네. 네. 르네상스형 인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건 이제 근대 시대 이후에 있었고 전공 한두 개 가져 하다가 지금은 관대해져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니까 전공 여러 개 갖고 섞어서 너세 개를 만들어까지 왔어요. 바람직해요. 근데 사실 전문가 시대 이전에 전인주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유럽도 그렇지만 동양, 한국,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인데 선비가 모든 걸 다 익혔어요. 시서화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문무의 겸장들이 많았고 정치도 하고 예술, 학술 이런 걸 다 다루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른바 미켈란젤로 같은
전문가도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전인적인 존재, 과학도 하고 기술도 하고 도시 개발도 하고 뭐 예술도 알고 이런 존재가 필요하고 그게 르네상스 정신이 상대적으로 미켈란젤로에 비해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신을 이어받고 신의 시대가 지나서 인간의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알아야 되고 거기서 알면서 우리 인간다움을 확인하는 지적인 걸 통해서 인간다움을 확인하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걸 확인하는 유쾌한 과정이 있다. 이게 르네상스 정신 같은데 저는 문화기획이란 말이 모든 장르를 다 담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관광 전문가는 관광이 모든 것을 다 융합할 수 있다고 똑같이 말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문화기획의 모든 걸 다 담는 가장 큰 범주의 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기획의 정신이 예술과 문화 모르는 사람들은 꺼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거는 1990년대 우리나라 문화가 원시적일 때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자기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의 전문성 하나로 승부 보려는 사람들은 다 도태됩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다 섭렵해야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수렴해야 돼요. 섭렵은 내가 가서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맛보고 배우고. 수렴은 내가 하려는 것에 다양한 분야를 끌어안아서 배움을 나를 키우는 데 쓰는 거죠. 수렴과 섭렵이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용어인데요. 이 르네상스 정신이랄 것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전인적인 거,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전인적으로 알면은 알아서 창의적인 기획이라든지 혁신적인 기업의 길은 보이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영근 센터장님이 이 르네상스 형이고 지금 오늘날 융합 강조하는 분이니까 많은 여러 분야 기업가들 만나면서 그런 걸 좀 잘 수렴과 섭렵을 리드하는 원탁 2개 좀 만들어 주세요. 섭렵의 원탁 하나, 네. 수렴의 원탁 하나.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도 원탁이죠. 원탁이죠. 네. 예. 온라인 영상으로 보여주는 원탁. 예. 영상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자극을 받고 또한 이제 이 원탁에 동참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이제 문화 기획에 대한 부분이 경제적 활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제 푸시하면서 문화기획 쪽을 그런 관점으로 자꾸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폄하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토양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OTT 같은 제작되고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바로 앞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은 스승과 선배들이 저를 밀어준 덕분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 저를 밀어준 덕분에 1999년에 처음으로 문체부의 최연소 위원으로 들었을 당시에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 막 30이 될 때였어요. 28, 9일 때 그때 생각한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관들을 계속 만나게 됐거든요. 역대 장관들을 만나는데 청년아 뭐 해줄까? 너 막 광화문을 딱 막고서 페스티벌 하나를 청소년 페스티벌 이런 걸 성공시켜요. 이러면은 계속 이쁘고 귀여운 맛에 쓰는 거죠. 요즘도 저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20대 30대 유능한 인재를 보면은 간도 내줄 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좀 써서 잘 좋은 의미로 잘 부려먹고 역할도 주고 내 힘든 거 내가 못하는 거 더 잘할 것 같이 기대도 하고 저보다 경륜 높은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랑은 또 다른 기대를 하죠. 전 잘나서 저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뭘 해줄까 할 때 저는 청년문화재단 만들어 주세요라고 박지원 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추진을 안 하고 접었어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깜냥이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거죠. 근데 제 여동생이 그랬어요. 오빠 오지랖 그만 부려. 한국에는 펀드레이저 전문가가 없어. 이게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제 여동생이 해준 얘기입니다. 이야, 그때 이거는 지금 들어도 지금도 예. 다르지 않죠. 그때 동생의 말을 겁을 먹었어요. 제 동생은 그때 호텔리어였는데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재단 두 번째가 재단을 만들면 언젠가 문체부가 가져가거나 늘 문체부 휘하에서 고생하겠는데 제 비전이랑 안 맞았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 동료들은 만들자, 세상을 바꾸자. 저보다 혁신적인 사람들이니까 또 공익적이고 그랬고 내가 결국 이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문화 기획을 어떻게 봐야 될까였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저는 홍대 앞에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은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 예술가거나 실험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존재들 지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디펜던트 산업인 인디 문화는요, 제가 아까 분류법을 이제 국내에서 창안했다 그러죠. 이거는 저예산의 큰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생산 모델이고 경제 직결 모델인 거예요. 딱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알아서 시장에서 성공하려고 우리가 2억 원짜리 녹음 장비 안 사고 컴퓨터 3대 붙이고 이불 안에서 기타 치고 녹음한 거지. 메이저 씬을 욕하고 대중문화에 나간 서태지는 나쁜 놈이네. 그때 그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욕할 때 우리나 잘하지. MBC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대형 음반사 못 가니까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음반사 만들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승부 어떻게 봐요? 스스로 보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홍대 앞 인디씬이 지속 가능한가? 왜 유체 이탈 어법을 쓰는가? 그때부터 궁금해요. 우리가 자생하자가 중요하지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한가를 얘기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자생하는가? 내가 자생 가능하다가 끝난 다음에 우리 지속 가능하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만의 문제가 지금은 아니라 그때도 다 그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나 선각자들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저도 똑같죠. 제가 자생적인 제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좋은 결실들을 나눠주면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청년문화재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럴 거면 제가 다시 고시 봐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냥 문체부 공무원이 되죠. 너무 아까운 삶인 거예요. 제가 문체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제 인생의 6분의 1만 써도 돼요.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내가 사업으로 성공해야죠.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2001년에 컨텐츠진흥원 같은 걸 만들려는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제 94년에 정보화 시대의 만화 정책이라는 포럼을 제가 첫 직장에서 짰거든요. 국내 최초 포럼을 몇 개 짰어요. 정보화 시대의 대중음악 정책, 정보화 시대의 만화 정책, 정보화 시대의 전자출판 이런 94년에 저가 한 거 아닙니다. 주변에 훌륭한 싱크탱크 미래를 예견하는 선배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문화들이 지금 꽃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걸어서 사람들 모으느라고 제가 새로운 인맥을 형성한 건 제가 잘한 일이에요. 겁 없이 달려가서 소설가한테 만화 정책에 나와주세요 같은 얘기를 할 또라이였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 돌아가자면은 그런 이 만화 정책 포럼 때문에 문체부 문화산업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한 티켓이 온 거죠. 찬스가 온 거죠. 저 사람이 있는 과에 제 문화평론 한다는 애인데 낮에 하는 곳에서 포럼을 했는데 만화 관련된 사람들 다 모아놨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인맥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제 94년 5년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001년에 제가 한겨레 신문사에서 35세 나이에 문화기획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소스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있었던 거죠. 컨텐츠진흥원을 만드는데 당신이 문화기획학교도 만들고 저녁 시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문화 콘텐츠 개발 과정도 강의를 하고 문화 트렌드라는 것도 하고 하니까 너 문화 산업 아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문화 컨설팅 같은 걸 계속 혼자 독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알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콘텐츠진흥원 만든 쪽 사전에 이제 백업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체부의 지역문학과가 네. 야, 이런 우리가 축제를 만든 거나 홍대 앞을 만든 배경 때문에 지역문화 쪽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혹은 이제 새로운 예술, 실험예술, 다원예술 지원, 청년예술 지원 이렇게 예술 쪽에 부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 쪽에 부르면 뭐냐? 예술가는 수혜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들도 예술계인데 정부 근처에 가지 말고 나와서 너 스스로 성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는 50 넘어서 가. 정부 자문을 하러 가야지 정부에 지원받으러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느낀 거예요. 예술가들 홍대 앞에 왜 절반의 친구들은 지원 받아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지? 우리가 돈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역문학과 쪽에 보니까 로컬에서 지역문화를 좀 발전시키는데 너희가 활약해라. 근데 자금이 많아요. 예술계 지원보다. 콘텐츠진흥원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사에 프로바이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독학을 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해외사를 다 보고 이러니까 컨텐츠진흥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회사도 컨텐츠진흥원에 나가는 거는 다 깨졌어요. 인디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자기 컨텐츠가 브랜드가 되고 그걸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뭐 만들어주세요 납품하는 거는 정부의 지원 자금 받는 것처럼 어디서 요청해서 하는 하청업체로 몰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지역문학과에 쫙 깔린 사람들은 관광으로도 퍼지고 지역 예술로도 퍼지고 이러면서 지방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재원 확충이 비록 가난한 사이즈지만 재원 확충이 되면서 지속 가능할까 말까한 구조가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역문화 기획자들이 중기부로 가서 소상공인 정체성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밑판을 깐 게 맞아요. 왜냐면 그렇죠. 로컬 크리에이터 초기부터 심사를 했고 맞아요. 같이 했지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바로미터를 다 알고 있고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네. 컨텐츠진흥원 쪽에 간 사람들 죄다 깨졌어요. 그리고 문화 컨텐츠 학과 교수들 되거나 이런 사람들만 계속 컨진원에서 일을 하고 진짜 의미가 예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아예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이 아예 자기들이 알아서 근근히 생존하는 기업들이 컨텐츠진흥원 옆에 몰린 거고 그러니까 문화기획자 중에 스스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런 컨텐츠 업체가 돼서 그쪽에서 계속 투자를 받고 지원을 받는 라인으로 가겠죠. 그리고 컨텐츠 기반의 창업보육 과정도 이제 컨텐츠 코리아 랩 같은 데서 하잖아요. 네. 그쪽으로는 창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문화기획자는 프로듀서다. 프로듀서인데 고객이 정부다. 하면서 지역문화 쪽에서는 완전히 대세가 돼버린 거죠. 이 역사를 알고 이걸 역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게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명문화기획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자기가 홍대 앞을 만들었다느니 1세대라느니 떠드는 잿또래가 있는데 다 날 것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다 우리 스승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는 게 된 거라 우리 앞세대의 문화교육이란 말은 안 쓰지만 연출가로서 평론가로서 이론가로서 우리를 길러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다 자기가 홍대 앞을 만들어내느니 이런 날 것 그대로의 거짓말들은 이제 나이값들 하시고 좀 삼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내는 사업이 뜨면서 프리랜서나 작은 용역업체를 만드는 문화기획자들은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는 퀄리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교육 용역을 하거나 뭐 관광 용역을 하거나 컨설팅 용역을 하거나 우리들도 이제 그 라인에 그렇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포지셔닝을 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로 B2C로 반드시 할 거죠. 벌어먹고 살 건가 고민하잖아요. 네, 반드시 해야죠. 근데 컨텐츠진흥원의 역사가 그거라는 거죠. 왜 컨텐츠진흥원 쪽에서는 문화 컨텐츠 기획자, 개발자라는 표현을 제때 썼다가 초창기에 썼다가 지금 그쪽에서 문화기획자라는 말을 안 쓸까? 그리고 이제 로컬과 소상공인을 붙이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썼을 때 문화기획은 죽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뜬 게 아니라 문화기획에 엔진을 달지 않고서는 격조 높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안 나오니 로컬 크리에이터 즉 그 창의적인 소상공인인 동시에 문화 기획자인 존재들이 많이 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또 이제 지역 문화를 바꾸는 접근법을 쓰면서 소상공인 방법론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언어 유행 따라가면은 하자죠. 초짜들이에요. 문화 기획의 본질이 무엇일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지? 이 본질을 합쳐서 나는 둘 다 되면 됐지. 이게 훌륭한 인재들이지. 이제는 이거 떴다 줬으니까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할 거라든지 이런 식은 이제 제도 공모 사업과 부처 사업을 쫓아다니면서 늙어버릴 존재들 양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도요 좀 따끔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잘 다듬어라. 왜냐하면 10년 후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니까요. 우리가 낸 세금을 퀄리티 높게 잘 쓸 책임과 권한도 있어요. 실력이 있다면은 훌륭한 용역자가 돼서 지역문화과 같은 데서 벌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많은 좋은 공공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역사라는 거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용역으로 자생하는 것도 좋은데 자신이 지적 재산권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협업을 하든 자기가 스스로 하든 판매 촉진하거나 구매 유도하거나 유통망에 올려놓을 것인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생적으로 돈 버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 소상공인형 기업가가 되든 중소기업형이 되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영로가 나이가 들더니만 좀 변했다. 이 순수한 문화 예술가가 어쩌다가 저렇게 상업성을 강조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디씬에 있을 때 홍대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제 밴드의 드러머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제 음반을 만든 분들이나 다 홍대 앞에 소스를 서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돈을 벌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제가 순수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투자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번 거죠. 라고 하고 많이 굶었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반면 올인한 거죠. 비즈니스는요. 제가 순수하다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예술가들을 도왔고 저도 돈 안 되는 예술도 해봤고 또 이제 시민운동도 해봤고요. 첫 직장이 그래요. 시민운동도 해봤고 또 어떨 때는 서울대공원 있다가 나와서도 동물보호나 숲을 살리는 곳에 제가 재능 기부도 하고 저녁에 봉사활동을 알아서 돈 안 되는데 하고 심지어 제 돈 써가면서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시민들의 기부 문화를 바꾸고 봉사하는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는 제 문화기획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기획의 공익적인 버전을 해요. 그럼 문화기획으로 도움되는 걸 뭘 했는가? 저 용역사를 했잖아요. 저 혼자 능력이 안 되니까 기분 좋은 KX 주스 컴퍼니, 사다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문화로 놀이장, 에이스벤츄라, 뭐 문화전파사, 피시아이, 제 동료 주식회사 문화기획학교 10개의 원탁에 앉은 동료들이 문화 용역사를 만들고 저는 계속 역량이 되는 한에서 서포터, 파트너, 고문, 사회이사 이런 걸 하면서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혈안이 됐느냐? 맞아요. 왜? 나도 애기 분유값 벌어야 되고 내가 돈 버는 걸 안 보여주면은 집안이 가난한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못 버티고 나갈 거고 뭐 마찬가지겠지만 처절하게 돈 벌려고 애썼어요. 한 번도 상흔에 시달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데 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하고 공익활동도 하고 순수예술활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돕고 돈 안 되는 인문사회과학 같은 연구를 한 것일 뿐
심지어 그것도 컨설팅 회사로 돈 되게 만들었다고 해요. 간접적 장기적으로. 근데 저가 진짜 지금까지 추구한 거는 사실 홍대 앞 때부터 굉장히 산업적이거나 인디 산업, 꼴라당 망한다 하더라도 몇 푼 버는 인디 산업을 혁신하려고 그때 정말 좋은 존재들 만나서 애썼어요. 김종희 같은 친구들 만나서 그걸 애썼고 슈마어의 대한경제학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1996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성공은 못했지만 진짜 산업 모델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고 진짜 돈 벌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남들이 뭐 운동정신이 떨어졌다 뭐다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굶어 죽어요? 우리 어머니 봉양해야 되잖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였지만 찐 예술가였지만 찐 장사꾼, 찐 업자였거든요. 똑같아요. 뭐 문체부에 가서 공익을 얘기하지만 문체부 나오면 자 우리 컨설팅 회사 돈 벌자. 뭐 전국의 시장을 다 장악해야 돼 했었죠. 잘 안 돼도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기업가를 기르는 이유는요. 소셜 밸류도 좋고 로컬을 살리는 거 좋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거 좋은데 다 잡소리를 집어치우시고 당신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실력을 증진하면서 돈 벌 건가 증명해 보여라. 매출과 수익 다 얘기해라. 매출은 파는 거잖아요. 네. 수익은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죠. 파는데 못 걷어들이는 게 팔고 버는 걸로 승부 보여라. 증명해 보이는 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저도 그 증명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백종원 씨나 마동석 씨면 사람들이 저 얘기 듣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제가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어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은 이설일 뿐이에요. 제가 적당히 벌잖아요. 그러면 안영노는 특혜를 타고났고 지가 배불러서 예외적인 사례로 얘기하니까 재수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급의 슈퍼 브랜드가 되면 다 제 얘기 받아 적죠. 그러니까 기업가도 존경받는 공익인도 봉사자도 예술가도 냉정하게 보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가나 기획자나 혁신가나 창의가나 다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고요. 돈에서나 이름에서나 다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 게 건강한 거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입니다, 정말. 그러면 쭉 지금 간통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 자체 그리고 철학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안영노 대표님 요즘 최근에 들어서 소셜 벤처나 이제 엑셀레이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903자 들어가는 해에 제가 변신을 해서 10년간 패러다임을 하나 만들거나 거기서 대박 깨지거나 대박 잘 되거나 이러고 팔자가 참 거칠어요. 근데 제가 1993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촌 문화, 그다음에 홍대 문화 이러면서 인디펜던트 언더그라운드라는 걸로 주변부 비주류, 반주류, 변방 포지션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비주류를 어떻게 주류에 설득하느냐라든지 어떻게 반주류지만 세상에 딱이 한 방을 먹이면서 성공하느냐를 꿈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대 앞을 손절매하면서 문화기획이란 말을 쓰고 그걸 세상에 이제 수용하게 설득을 하고 그럼 저도 이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개 회사 아까 얘기한 용역사 10개를 만들어서 근근히 생활하는 그리고 근린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발전시키는 이런 걸 했어요. 이웃들과 함께 근린이라는 게 가까운 이웃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라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이들은 누구지? 문화기획자인데 더 이상 문화기획자가 아니 또 다시 정체성 혼란이 또 온 겁니다. 93년부터 도대체 내가 평론가인지 뭔지 몰라서 문화기획자라는 말을 썼는데 문화기획으로 경제적 증명을 해보고 내가 사업가가 되겠다 하니까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용역사가 되는데 하청사로 전락하지 않으면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식 컨텐츠가 쌓였습니다. 그 주스 컴퍼니, QX 이런 동료 회사에
쌓이긴 쌓였지만 도대체 이러한 우리를 뭐라고 부르지? 문화기획자? 문화 기업가? 컨설턴트? 기업가? 사업가? 문화사업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소개할 때 문화운동가라고 소개를 하거나 문화사업가라고 소개하거나 그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문화사업가면 복지사업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 뭘로 먹고 사냐고 계속 질문을 받는 인생을 2003년부터 그 업체들 만들 때 겪었어요. 2013년에 제가 투자를 끌어내는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투자 아이템과 돈을 가져와. 그럼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한 후에 그 돈이 새지 않는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문화 컬처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끌고 오는 사람이 아이템도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문화 전문가가 너 아니냐 그래. 아니라고. 돈을 끌고 오는 사람이 돈 버는 아이템을 잡아야 된다. 문화 아이템을 잡아라. 그럼 내가 그것을 문화적인 스토리로 포장하는 거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문화 마케팅이나 문화 브랜딩은 할 텐데 그보다 이 돈이 샌다. 투자 영역에서는 돈을 막 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든 창업 투자든 간에 이 투자받은 그 리더들이 그걸 내가 맡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를 할 때 굉장히 근검 전략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걸 하다가 갑자기 서울대공원에 공무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참 의외였지 않습니까? 근데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뭘 했냐면요. 서울대공원 가서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재능 기부와 아이디어 기부를 받던 중에 일반 청년 기업가가 돈 버는데 공익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세대랑 달라요. 그렇죠. 내 자식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소셜 벤처라는 존재들을 몇 명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다 만나봤어요. 소셜 벤처 대회 수상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랬는데 서울대공원과 동물원과 서울랜드와 거기 뭐 장미원 뭐 청계산숲 이런 걸 딱 제시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아이디어만 기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돈 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코끼리 똥만 8톤씩 주세요. 그럼 비즈니스를 저희가 만들게요 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세상의 공익적인 것까지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양봉장 만들어서 뭘 하면은 그 벌꿀 판 돈을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고 줘서 이 사회에 기여하겠대요. 그래서 문화기획자들도 그런 미친놈들이 많은데 이 소셜벤처는 대단하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서울대공원을 나온 다음에 제 주변에 문화기획자들도 빵빵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우리 세대보다 후배들이 훨씬 더 잘하고 또 제 핵심의 동료들은 10개의 회사나 단체를 만들었어요. 문화 컨설팅도 꽉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컬처는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지분 다 놓고 나가서 20대 때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집 팔자 해서 집 팔아서 홍대 앞에서 사고 치듯이 다시 사건을 친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빨면서 아내는 이제 집을 팔아서 우리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고 쉬운 일 아니죠. 예, 아니에요. 제 아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저녁에 원탁만 짜고 낮에는 프리랜서로 강의, 자문, 컨설팅을 다니면서 지역 문화를 배워 나간 거죠. 근데 그때 좋았던 게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 쪽 자문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창업 패키지 관련돼서 심사 같은 걸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부 때 지역문화 혁신가 과정 때 심사를 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넘어와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박근혜 정부 때 건데 살리면서 거기서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 좋아서 다시 그 심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 창의적인 존재를 기르는 걸 이제 본 거죠. 로컬을 기르는 거 공익이잖아. 그럼 소셜벤처랑 비슷한 게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셜벤처들은 소셜벤처 경진대회 같은 데서 저를 안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럼 내 판을 짜자 하면서 이제 저녁에 원탁을 만들고 제가 컬처 쪽 그러니까 문화기획자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라 소셜벤처나 그러니까 공익적인 데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을 불러서 물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2030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아니죠. 지금 3040에 뭐 망한 분도 있지만 지금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투자했던
이제 노땅들 안 만나고 2030을 만나는데 그 3040이 되면서 10년간 소셜 벤처를 기른 게 아니라 소셜 벤처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셜 벤처들과 문화기획자를 연결해 주거나 일반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실 저한테는 있는 게 뭐냐, 뭐 서울대공원을 했냐, 컬처 비즈니스를 뭐 프로젝트 펀드를 받아내는 일을 했냐, 다 한때 초창기의 일이고 원탁을 짜서 넓게 보면은 기업가들 만나는 일만 챙긴 겁니다. 왜냐하면 소셜 벤처만 모으려고 해도 안 그래요. 문화기획자들 자꾸 와요. 그리고 일반 그렇죠. 스타트업들이 오고 네. 그럼 아유 지역 활동가도 오고. 예, 네. 로컬 크리에이터도 오고 저는 소셜 벤처만 기를 걸 아니에요. 그 문체부 문화도시 사업을 한다든지 뭐 관광 벤처나 관광 두레 사업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좋은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관광 얘기를 하고 관광이 어떻게 동물들을 보호할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장이지 제가 소셜 벤처만 기른 인큐베이터답게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10년을 저보고 정리하라면 모든 기업이 소셜해지도록 만드는 판을 동료들과 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아, 예. 이제는 네, 해주세요. 네, 진짜 네, 이제는 그 역할을 기업들이 해주세요. 네. 맞아요. 뒤에서 백업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신경 써야 돼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네. 진짜 그리고 또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20, 30대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분들 공감이 큽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기업가들도 그래 변했고 소비자들도 변했고 그래서 음, 소셜 벤처와 임팩트 스타트업을 기르겠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컬처가 아니라 소셜로 간다라고 딱 선언했는데 나중에 컬처 부분에 남은 제 동료들이 볼 때 와, 너 문화기획판을 만들었다면서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기업가들 판을 짜서 얘기를 듣고 내가 힘이 생기면 이제 투자도 하고 육성도 할 수 있겠지 않겠어. 이렇게 10년을 왔는데 소셜 벤처를 기르려다가 나중에 바뀐 거죠. 모든 벤처는 소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바뀐 것 같고요. 그게 예,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영근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니까 그래 여기서도 이제 홍대 앞처럼 처음에 동은 내가 떴으나 스타트는 내가 했으나 킥오프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 주인공이 따로 있구나. 내 파트너인 오희영 씨가 살롱에서 영향력을 가진 주인이었고 사실 그 사람은 그 인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관광 분야에서 하시는 이 네트워크에 허브가 있으면 이 사람이랑 손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맞습니다. 끌어올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은 계속 여제팝으로 놔두는 거고 욕구불만은 있지만 나도 내 작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네. 홍대 앞에 있을 때처럼 뭐 하는지 모르는 10년을 보냈고 제 아내가 제 똘끼를 참아주는 10년을 보낸 건데 그 홍대 앞이 있어서 문화 컨설팅과 문화 기획이라는 거를 홍대 앞 신촌 10년 때문에 응축된 힘으로 쫙 문화 기획판을 펼친 것처럼 여럿이 같이 네. 지금 지난 10년간 스타트업과 벤처를 만나고 기업가 정신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어서 이제 작년부터 새로운 10년이죠. 2023년부터 3자 들어간 해 작년부터 앞으로 이제 2033년, 32년까지 제가 하려는 일은 투자 라인이에요.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AC, VC, 엔젤 투자자, 인큐베이터들이 못 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역시 운명적으로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이제 뻘짓은 제가 하지만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엔젤 투자자가 된다든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엑셀러레이터들이나 벤처 캐피탈 임팩트 투자자 중에서 뜻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있어요. 걸러내면서 왜냐면 지난 10년간 다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 상업적인 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규모 투자자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네. 정말 소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굿 임팩트 선한 영향력의 뜻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논리랑 좀 다르게 공익적이고 소셜하게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판을
일부러 독자적으로 짜진 않지만 기성의 엑셀러레이터나 그 임팩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섞어서 안녕 소사이어티가 했던 것처럼 모자이크를 잘 짜면 이게 그 엑셀러레이터들의 허브 같은 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좀 그 힘이 많지가 않은데 점점 난 안영로 펀드를 만들거나 안영로를 믿는 채권이죠. 안영로 본드를 만들려는 힘이 생기겠구나. 지금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붙어요. 도와줄게. 힘이 없는 영로를 도와줄게요. 그런데 이제 저가 할 거는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제 파트너랑 저는 선의 엔젤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있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펀드를 끌고 와서 아주 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업가의 브랜딩을 도와주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비슷한 건데요.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작년부터. 이건 이제 남들이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 그게 굉장히 듣보잡이에요, 중요한- 듣보잡. 근데 듣보잡이 아니라 이거는 해외에서는 이제 기업을 코칭하는 정말 기업가를 가르치는 네. 그 매니지먼트 뭐 개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근데 이게 국내에도 좋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숨어서. 네, 어쩌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이게 기업가들은 상당히 외롭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이제 코칭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그걸 공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명사 매니지먼트 방식의 기업가 브랜딩과 품격 있는 태도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의 기업가 마케팅을 도와준다. 그거는 기존의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나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기존에 썼던 거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인문학을 넣는 게 아니라 철학과 그 철학에 준한 기업 조직의 방법론, 그리고 기업 조직의 방법론 안에서 배태되는 기업가의 태도적 접근법, 이 세 가지 철학, 방법론, 접근법을 녹여내는 걸 바탕으로 일단 이제 틀을 짜서 몇 사람 했어요. 예, 근데 예전부터 이제 제가 파트너들이랑 문화 용역사를 했는데 그 파트너들 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걸물들이에요. 회사 대표만 아니고 훌륭한 문화기획자로 존경도 받고. 저는 지금 옛날 동료들, 그 10개 회사의 동료들을 어떻게 잘 도와주는가를 고민을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삶, 내가 돈키호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돈키호테 옆에 있는 산초판자, 같이 여행을 떠나주는 동행이구나. 그래서 내가 대공원 가서 공무원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홍대 앞이든 어디든 지금 여집합 역할을 하면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게, 나도 내 작품 만들고 싶은 돈키호테인데 본능 속에 보면은 팔자가 더러워서 정신분열처럼 산초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이제 덕을 못 쌓는구나.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럼 강화해야죠. 이걸 내 강적으로 만들고 강화하자. 이게 내가 낯이 서는 일이다. 내가 멋있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젊게 그럼요. 살고 싶다. 멋있게 늙고 네. 싶다. 그러니까 내가 간지 나려면 이제 요거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신개념을 적용하자. 이번에도 또 그래서 기업가 브랜딩을 하는 존재라는 게 이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투자하는 것에 투자자의 궁극이 뭘까요? 저는 투자자의 궁극이 정신적 에너지를 키워주고 조직을 끌고 맞아요. 나가는 엔진을 만들어 주는 그게 거예요. 엄청 중요한 그게 거예요. 대표든 부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 기존에 얘기했던 기업가 정신이나 리더십이랑도 달라요.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랑 다르고 명사나 엔터테이너들의 매니지먼트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대신 이들이 협업을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은 동행의 정신과 협업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벤처를 인큐베이팅한 사람이 아니라 소셜 벤처를 인큐베이팅한 사람들이 아니라 협업가를 양산했다는 성과를 낸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줘요. 우리 안녕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데
도움 주고받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 협업가를 기르고 모비 펀딩이랑 협업가 장학금 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막 돈 걷어서 만들고 그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협업가는 끝났고 그건 이제 잘 오희영 대표님이 자기의 유산으로 잘 발전시키면 되고 나는 이제 기업가를 기른다로 가야겠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문화기획자도 브랜딩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투자는 따라온다고 봐요. 네. 제가 제 돈 먼저 쓸 거예요. 제가 근데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또 날 믿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동료들을 믿고 투자해라. 네. 세상을 바꾸는 지구촌을 바꾸는 미래를 보장하는 기업가들과 기업에 투자하자. 저도 몇 군데 그런 거예요. 소개시켜줄 게 예.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제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봐요. 그러면 안영로 대표님 중심으로 투자가와 이제 투자를 바꾸자 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자이크가 짜져 네, 있죠.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10년이 네. 미미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저는 기쁜 거죠. 그냥 소셜 벤처를 기르는 게 아니라 모든 벤처는 소셜해야 된다는 건 훌륭한 서런디피티였어요.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걸 슬로건으로 걸자. 그 다음에 창업의 본질이 뭐지? 협업이야. 그래. 뭐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탁에 앉혀서 서로 의지하게 만들다 보면 멘토질 하던 사람이 공부하게 되네. 이런 게 아주 통쾌했어요. 통쾌하고 멘토로 늙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